네, 일단 인사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코크 드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인테리어 강의를 1년 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3월 달에 하고 그게 이제 리뉴얼이 안 되고 지금 오늘 이제 또 1년 만에 여러분을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그걸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차를 내시고 다들 백수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연차를 내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오신 시간 절대 헛되이지 않게 정말 여러분이 그 정말 소중한 그 동잣돈을 저희 강의에 지불하신 그 이상의 몇 배 이상의 몇십 배 이상으로 돌려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전에 그 인테리어 강의 특강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오케이. 한 분 계시고요. 좋습니다. 네. 좀 중복이 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죠. 네. 왜냐면 이번에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 임대용 인테리어를 거의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실거주 얘기는 거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즘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도권 쪽으로 이제 서울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신축이면 좋겠지만 신축은 너무나도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를 이제 내 집이든 아니면 투자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구축이라면은 수리가 필수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서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물건을 매수했을 때는 정말 1, 2년 단기간만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보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서 바로 오르면 너무 좋지만 그런 운이 또 나에겐 또 비켜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싸게 샀고 이거를 가치 있는 정말 길게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게 오를 때까지 내가 차분하게 기다리려면은 그 안에서는 좀 수리가 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임대용이 좀 메인이긴 해요. 하지만 그다음 30% 40% 이상은 실거주와 관련된 그런 노하우나 이런 인테리어도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뭐 임대용은 이렇고 뭐 실거주는 이렇다. 왜냐면 제가 월세 세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그 또 세입자분들한테 또 전세금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좀 많이 올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공정을 좀 더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자재를 좀 더 좋은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오늘 내용에 좀 첨부를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용도 있지만 임대용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 그런 분들은 실거주할 때는 또 어떤 자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실거주일 때는 어떤 시공을 좀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준비하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눈으로 보여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말로만 백날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표가 여러분 받아보셨겠지만 150장 정도 돼요. 제가 100장으로도 한 6, 7시간 하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지금 150장입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운동화 신고 온 거. 제가 강의하면서 운동화 신고 온 거 처음인데요. 오늘 정말 제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노하우, 임대용뿐만 아니라 실거주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그러니까 저 자체를 실물 말고 그냥 저 코크가 쟤야? 코크가 누구야?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신 것 같고요. 일단 코크드림은 팟캐스트 MC 아니야? 아니면 요새 또 잘 안 나오니까 투자자 아니야? 은퇴했다, 뭐 이렇게 퇴직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인테리어 1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총 거의 9년 차가 되고 있는데 1호기랑 20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지금 저는 수도권, 광역시, 등소도시 모두 거기에 이제 제 물건들이 있고 모두 투자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제가 수도권 쪽을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도권은.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신축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부분 수리 정도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9년차 실전 투자자인데 제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셋집 셀프 도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 막달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배지 풀을 바르고 근데 그것도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한 3일 연타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실거주 집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아이 이제 학교 때문에 옮겨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깔끔한 편이긴 했어요. 크게 뭐 집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화장실이 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만 수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한 10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10년 전에 대충 하셨는데 화장실은 너무나 그대로 있어요. 화장실이 들어가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화장실은 급하게 정말 그 동네에 한 이틀 정도 전에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급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역시나 급하게 하니까 어때요? 제대로 못 챙겼겠죠? 좀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 전에는 뭐 셀프 도배 그냥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욕실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의뢰를 해서 했었고 결과치 썩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경험은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정도의 경험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용어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랬던 제가 2016년도에 투자를 시작하면서요. 이게 제 1호기, 투자 1호기 후기입니다. 제 글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광주 때 코크드림 투자 1호기 인터뷰 후기 1편 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2016년 이게 바로 제 1호기, 저의 투자 1호기에서 전체 올수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좀 두려웠죠. 좀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2호기, 3호기 어쨌든 제가 2016년부터 투자를 했다는 건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샀어야 되는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 또한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구축으로만 투자를 했었고 그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모두 거의 전체 올 수리를 진행을 했었고 그 안에서는 샤시까지 수리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부분 수리한 경험도 같이 있고요. 거기에다 저도 평형대가 다양합니다. 또 우리 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어서 10평대뿐만 아니라 20평대, 30평대, 40평대까지 있습니다.
네, 왜 샀나 몰라요? 자주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평이 다양하게 평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 부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물건을 투자한 것뿐만 또 수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그런 물건들도 같이 수리를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경험 한 20회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 손 없으신 걸로 알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이렇게 인테리어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됐던고요. 저도 인테리어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1호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내 집은 너무 사고 싶은데 그걸 수리할 생각을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리고 모든 단지들이 다 틀렸어요. 같은 단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개별성이 너무나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서 당황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9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인테리어와 관련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오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겪게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긴 하지만 지금 저 어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임대 줄 건데 네, 임대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줄 건데 굳이 뭐 인테리어를 해야 할까요? 돈 들여서 아유 투자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는 더더욱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네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쟁력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냐? 아무래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내가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를 주겠죠. 그렇다면은 전세를 준다는 건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를 줄지에 따라서는 주변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내 집의 수리 상태 또한 그 투자 그 전세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수리가 돼 있다면 특히나 요즘 젊으신 분들 우리가 세입자로 받고 싶은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전세를 가기 너무 어렵죠, 솔직히. 그런데 신혼을 즐기고 싶으니까 또 신축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리된 집을 원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격과도 반영이 돼서 오히려 1, 2천만 원 수리 안 되고 싼 데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주더라도 1, 2천만 원 좀 더 주더라도 수리가 깨끗하게 돼 있는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하죠. 특히나 지금은 좀 전세 대출도 좀 내는 편이긴 하니까요. 그렇게 전세를 맞출 때 또한 추후에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도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썼다 인테리어로 그렇다고 그 2천만 원이 내가 매도할 때 2천만 원 고스란히 얹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이 있고 또한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다른 매물들에 비해서 더 빨리 팔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똑같은 가격이라면 더 빨리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건 황금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리를 함으로써 황금성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붙이는 거죠. 또한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약할 때 저도 재계약할 때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물론 전세금을 높게 받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전세금도 높지 않은데 수리도 잘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1번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계약할 때도 빨리 전세가 맞춰주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또한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도 수리가 안 돼 있으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수리가 돼 있으면 재계약도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아무래도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익 그 갭이 내 투자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수리가 돼 있으면 그만큼 기본인 그 전세 매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수리비를 3천만 원을 썼는데 전세는 2천만 원밖에 못 올려받는다. 그렇다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2천만 원을 썼는데 4천만 원 올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투자금을 좀 더 적게 묶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요즘 지금 이제 아직 계약갱신이 깨지진 않았죠. 여전히 지금 유효한데 그렇다면 한 번 세팅이 되면 4년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4년, 2년이 지나서 올려봤자 5%밖에 못 올리는 건데 아예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제대로 수리를 해서 전세금을 물론 시장 상황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요즘 같이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주변에 비해서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축이잖아요. 구축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이든 뭐 벽면이든 바닥이든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잘한 잔고장들 이런 거 계속 세입자분들한테 연락이 오겠죠. 자 세입자분들이 연락이 왜 올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런 게 아니겠죠.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다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연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연락들이 확실히 수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불편함을 별로 잘 못 느끼시죠. 그래서 별로 연락 오는 일이 별로 없고요. 저도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연락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 계약 되기 한 4개월 전에 제가 연락을 드린다거나 뭐 간혹 뭐 롤러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뭐 전등이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런 것 또한 어때요? 충분히 뭐 가격 그냥 돈 조금 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채수가 많다고 해서 세입자분들과의 그런 관계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입자들의 불편함이 안 느낄 수 있도록 수리를 제대로 해놨기 때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저는 이게 가장 솔직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전세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저도 2번을 맞았거든요. 9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보통 한 15년에 한 번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9년 동안 2번을 맞았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재계약을 할 때 확실히 이렇게 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옮깁니다. 옆에 한 1, 2천만 원 싸도 잘 안 옮겨요. 왜냐면 그 1, 2천만 원 전세금 갚는다고 해봤자 그 이사 비용이나 수수료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옮겨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대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걸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작년 특히 23년부터 22년
하반기부터 23년도 작년에 특히 뭐 깡통 전세, 역전세 등 되게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전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게 그만큼 급격하게 오른 거는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금리까지 빨리 오르게 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역전세는 언제였냐?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입니다. 이때도 역전세는 현실화, 보증금, 보험, 사고 건수 3배, 네, 깡통 전세 피해 급증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되풀이 됐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2019년이 왜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을 했냐? 2017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거의 역대급으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물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매매가 좀 다르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물량과 연결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2년, 23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역전세가 났던 건 그 전에 이미 21년도에 임대차법이나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요. 이때 2017년부터 20년, 그러니까 18년, 19년에 이루어진 역전세는 순수 물량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있었던 거고, 이때 제가 재계약이 5건 있었습니다. 재계약 건수가 5건이 뭐 2달 후에 뭐 3개월 후에 이렇게 5건 연달아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모두 이제 재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로로 네, 돌려주는 거 없이 네, 4건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 받아서 여기에 줬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다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 4개, 5개 물건이 모두 수리가 돼 있었어요. 자, 그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세 시장에서 특히 올수리의 위력은 어떠냐?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올수리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에 그냥 신축 자체가 많이 있고 신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제가 투자했던 그 물건이 1,000만 원 오히려 증액을 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전세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0만 원을 더 올려받은 케이스인데요. 죽전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제가 2017년도 처음 이제 매수를 하고 세팅을 했을 때 매매는 3억 5천 100만 원에 전세를 3억 3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수리를 했습니다. 이때 수리비가 은근히 많이 들었어요. 왜? 필름지. 제가 필름지 너무 싫어합니다. 네, 필름지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필름지가. 그 필름지 수리를 샤시는 안 했는데도 필름지 수리를 하면서 좀 한 1,8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 물가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다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24평대도 뭐 800, 900 이렇게 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됐네요. 벌써 시기가. 네. 이렇게 세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년이 지나서 전세가 한 4천 정도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4천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실제 주변 시세는 2억 9천, 뭐 3억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겠죠. 물론 그 안에서 좀 더 높게 나온 것도 있고 낮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계약을 얼마에 했냐? 3억 4천에 진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오히려 올려받았습니다. 자, 이분들 물론 그 주변에 더 싼 매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가 돼 있는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싼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협상을 한 그런 스킬도 있었겠죠. 단순히 그냥 수리만 잘 돼 있다고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리가 안 됐다면 그 협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리까지 돼 있으니 이분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아이가 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1,000만 원 증액을 제시를 했던 거고 아니면 안 하려고 했으나 받아두셔서 네, 증액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물건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묶었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계속 살고 계시죠.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거의 임대차법 나오기 전부터 5%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1,000만 원 올려주시긴 했지만 어찌됐든 되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세 이때 어때요? 요때거든요. 요때 재계약할 때였어요. 이때 저만 이렇게 역전세 맞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특히나 같은 지역 여러 채를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셨고 결국에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태료를 내서라도 여기를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들도 역전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그나마 저 또한 잘 버텼기 때문에 어때요? 만약에 이때 팔아버렸다면 수익을 얻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때 그런 올수리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잘 역전세 이겨냈더니 어때요? 훅 올라갔죠. 물론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매매가 6억 5천, 전세가 4억 3천. 지금 현재 이분은 전세 한 3억 8천 정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5%씩 올려가지고. 최근에도 전세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4억 2천, 4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시세가 거의 4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현재 전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만약에 제가 수리가 아무리 제가 협상을 잘한다 한들 이분이 앞에 학교를 보내야 한들 왜냐면 그 옆에도 있거든요. 그 옆에 단지들도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 수리가 안 됐다면은 절대 이분은 재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이게 만약에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그 다음 거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멘탈도 흔들리기 때문에 요걸 되게 잘 마무리 지었어야 했고 다행히도 그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 것도 또 잘 재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다 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자산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수리라는 인테리어라는 거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샀어도 이걸 내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싸게 샀어도 이거 오를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인테리어 수리가 됐다는 거는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처음 샀을 때 세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부분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분 수리를 하면은 추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다시 손을 대야 돼요. 그럼 다시 손을 대면 결과적으로 또 한 번에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부분 수리보다는 특히나 여러분이 수도권 서울에 만약에 매수를 하셔서 내 집이든 아니면
그 투자로 들어갔을 때는 부분 수리보다는 올 수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 올려놓으시는 게 추후에 여러분이 관리 부분 그리고 재계약이나 장기 보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죠. 해야 되겠죠. 그래, 그래, 해야 되는 게 알겠어. 알겠는데 이거 내가 뭐 셀프로 그냥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다 돈 주고 맡기는 건데 뭐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 사장님들에 대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례들을 보면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서 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믿어버리면 어때요?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가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큰 실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합니다. 실수할까 봐. 계속 소통을 하고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성도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소통을 하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공정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그러니까 아침에 소통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공정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공정하실 때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라고 미리 한 번 더. 아무리 우리가 견적서에 쓰고 상담할 때 썼더라도 까먹어요. 그분들이 그 현장에 내 거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 물건은 내가 챙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돈 주고 맡겼어도 그래야지만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돈 주고 맡겼는데 뭐 이래? 라고 해봤자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맞습니다. 네. 경험해보셨나 봅니다. 네. 아주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트레스는 낮아지면서 그리고 완성도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또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살면서 인테리어를 안다는 게 아주 뭐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특히나 저도 이제 직영으로 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대략적인 평균 금액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 사장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 알겠죠? 이분이 얼마나 본인이 많이, 그러니까 이윤을 얼마나 챙기는지를 대략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와 잘 맞는 사장님을 잘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턴키로나 일단 반세포가 아니고 턴키로 맡기실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랑 잘 맞는 사장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앞에 여러분이 견적받고 이럴 때 정말 노력 많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제 주름이 하나 넣냐 두 개 넣냐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투자는 아니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매물인장 갔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물건을 보러 갔는데 거기 보면은 공간마다도 보이겠죠. 여기 지금 신발장 60만 원. 그래 여기 뭐 샤시가 없네. 샤시 8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싹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걸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으니까 딱 봐서 전체적으로 그냥 수리가 필요하겠다라면은 24평이면 1,500 정도 들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대략 수리비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우리는 매매 전세의 그 갭만 생각을 하는데 그 수리비도 포함이 돼야죠. 수리비는 뭐 나중에 다시 준답니까? 아니죠. 수리비도 내 지갑,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리비까지도 포함이 돼야지만이 그게 실제로 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 매매로 이어질 때 협상에서도 그만큼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화장실이 UBR이에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네. 화장실 UBR이다. 이거는 수리비가 한 350, 400까지 나옵니다. 자, 일반 화장실은 뭐 300 정도? 그러면 50에서 1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장님 여기 UBR이에요? 그러면 수리비 100만 원 더 나오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놀라셨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금액이 싸다. 그래서 살게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깎아줬다고 좋은 물건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말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주세요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이 정도 좀 깎아주십시오 하면 어때요?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테리어가 해야 되는 거 중요성 알았지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몇 장 안 했는데 30분 지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볼게요. 매물 인장할 때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수리를 한다고 쳤을 때 한 1,400에서 1,50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필름지는 빠진 거예요. 여기 지금 필름지가 270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24평 기준으로. 270 들어가 있는데 보통 필름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필름지는 제껴두고 그 외에 샤시까지 한다고 쳤으면 한 2,200, 300 정도 24평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매물 인장을 간다라고 보면은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발단 60, 타일 125 이런 식으로 요렇게 대략. 왜냐면 여기는 110인데 여기는 100이에요.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따지지 말고 그냥 대략 몰딩 100, 몰딩 100만 원, 뭐 도배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감을 익히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매물 인장할 때 수리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비싼 게 뭐죠? 여기서 수리에서 샤시죠, 샤시. 그러니까 샤시가 교체가 됐는지. LG건 뭐 KCC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브랜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 보러 갈 때 샤시 여기 브랜드 뭐야? 이런 거 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샤시가 교체가 됐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뭐 20년 전 이건 좀 안 되겠죠. 하지만 뭐 몇 년 안 됐다, 뭐 5년 이내다 이런다면 어때요? 샤시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한 900,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시가 교체가 됐다면은 다른 거 막 좀 별로여도 뭐 문짝이 부셔지고 막 이래도 문짝 뭐 20만 원인데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문짝 같은 거 이런 거 막 세세히 보는데 샤시는 안 돼 있어. 오히려 딴 데 옆에 물건은 샤시가 돼 있고 근데 100만 원 정도 비싸. 샤시가 되는 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공포의 체리색.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중구축 애들이래요. 2000년도 막 광폭 발코니 있고 중문 막 2개씩 있고
딱 들어가면은 체리가 나를 딱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그런 그 올 체리, 공포의 체리색이 있습니다. 정말 수립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필름지를 싹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체리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딴 데 예쁘게 놔도요. 체리색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좀 밝은 이미지를 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은 좀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환하고 좀 화이트 톤이다 요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체리가 구역을 확확 나눠요. 그쵸? 체리색이 체리 몰딩 막 묵장 막 이런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애들은 진짜 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된다. 여러분이 그 수리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싸니까 괜찮다 할 게 아니라 그 수리비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필름지만 해도 300이에요. 그러니까 30평대는 300에 350 나오고요. 20평대도 한 270에서 300 나와요. 전체 왜냐면 샤시까지 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샤시는 체리색이니까 봐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싹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체리색 우리 중구축 2000년대 그 태어난 애들을 볼 때는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되고 좀 더 싸게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UBR 욕실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 더 나오니까 또 중요한 건 뭐죠? 누수 잘 체크해야 되겠죠. 누수도 이제 뒤에서 체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대략 공급 24평 규주, 전용 5구죠, 전용 18평, 샤시 포함 온수율이 약 한 2,4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샤시 대여 온수율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 이건 이제 필름지는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 임장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물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바로 그 공포의 제가 샀던 공포의 그 체리 체리가 저를 반겨줬는데, 근데 저는 체리색은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그 현관 입구 들어가는 그 중문인데 아래쪽 이렇게 좀 손상이 났죠? 뭐 이 정도면 까대 문대고 하면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갈렸어. 옆에 갈려가지고 문이 제대로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갈아야 돼요. 아예 갈아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중문 하나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사장님 뭐 지금 중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거 갈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사장님이 어차피 수리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건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문 2개 하는 게 낫지. 중문이 꽤 커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큰 애들 좀 여러분이 매물장할 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매물 협상할 때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지금 앞에는 그냥 약간 서브였습니다. 서브 효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왜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 여부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지금 파트는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의 기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시키는 법 그리고 이제 누수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이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에서는 인테리어 기본 다지기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사 방법 그리고 실거주용과 임대용 인테리어 차이점 어떻게 또 말씀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전 공사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공사 방법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턴키 그 업체에 모든 거를 맡기는 거죠. 인테리어 전 과정을 그 업체 사장님한테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이 사장님하고만 소통을 하면 되죠. 이 사장님이 알아서 작업자들 다 섭외하고 공정을 다 이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소통이 수월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신 단점이 뭐예요? 그만큼 누군가를 시켜야 하는데 위임을 한다는 거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좋은 거는 하자보수가 용이해요. 하자보수가 용이하죠. 왜냐면 일주일 지나고 뭐 몇 달 지나도 뭐가 이상이 있어요. 사장님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셀프로 요새는 반셀프로 좀 많이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직영으로 할 때는 그 사장 연락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 일하는 사장님이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숨거나 이런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반셀프로 직영으로 내가 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돼서 순수 작업자들을 모두 섭외를 하고 그리고 일정을 정하고 현장 가서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래요. 이런 식으로 감리까지 모든 그러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영 반셀프로 진행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와 반대겠죠. 턴키와 장단점이 다르겠죠. 비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겠죠. 많이 알겠죠. 지식을 많이 쌓겠죠. 상처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하겠죠.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미 실력 있는 작업자분들은요.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미 작업을 잘하시는 그런 기술자분들은요, 이런 업체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바빠요. 스케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실력이 완성도가 높지 않은 분들을 만날 확률이 높죠. 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AS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 없는 번호이며 막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힘들 수 있잖아요. 안 그런 분이 훨씬 많지만 간혹 어쩌다 내가 한 분이 그러면은 일정이 틀어져 버리죠. 연락이 안 되거나 안 나와버려.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크다는 점.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작업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영 단세프를 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만 잘 만나면 돼요. 그렇죠? 우리 한 분만 잘 만나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턴키는 대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이고 싶죠. 한 분이라도 줄이고 싶어. 자, 그러면 그것도 좀 더 섞어서 하자는 거죠. 관리가 용이하면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조합을 혼합해서 한번 써보자. 그게 바로 이제 턴키와 직영을 섞어서 쓰는 건데요. 보통 저는 직영으로 하는 거는 바닥, 뭐 장판, 마루, 그리고 가구 요렇게 정도는 직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거래처 알려드릴 거니까 그 거래처에 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내돈내산. 네, 알죠? 네, 이런 그 직영을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아무거나 직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품이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자가 높은 데는 직영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무리 싸더라도. 근데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서 내가 별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하자율도 높지가 않아.
이러면은 직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뭐 바닥이 장판이라든지 뭐 가구, 싱크대, 신발재 이렇게 가구 공장에서 와서 직접 설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펑키와 직영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용 인테리어와 실거주 인테리어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일단은 시공 범위는 똑같죠. 샤시 포함 올 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샤시 빼고 올 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뭐 도배장판만 하는 그런 부분 수리만 할 건지. 요거는 뭐 임대용이든 실거주든 그건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임대를 놓지만 나는 그냥 부분 수리만 할래, 아니면 나는 실거주지만 그래도 부분 수리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컨셉적인 부분, 그리고 공정의 차이, 그리고 자재를 쓰는 게 다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컨셉 같은 경우는 임대용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분이 모르잖아요. 또 어떤 가구를 가지고 올지 몰라요. 자기장을 가져올지, 아니면 일반 그냥 뭐 하얀색 그냥 예쁜 그런 가구를 가져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 그 도화지가 돼. 우리 집이 도화지가 돼. 하얀 도화지가 돼서 어떤 걸 갖다 놓아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근데 거기다 막 빨간색 도배지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넣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 취향이 아니라 대중들이 봐도 질리지 않고 무난한 심플한 스타일로 그런 컨셉을 잡아야 되고요. 거기 근데 요즘 실거주가 좀 그래요. 요즘 실거주의 지금 취향이 미니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미니멀 근데 엄청 비싼 거 아세요, 여러분? 미니멀 하는 게? 네,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미니멀이 견적이 미니멀이 아니에요. 맥스예요, 맥스. 견적 맥스입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되게 모던하고 화이트 스타일, 그리고 뭐 화이트 우드 요렇게 좀 되게 심플한 스타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컨셉이 좀 맞아요. 요 인디어 인테리어하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실거주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포인트 벽지 유행할 때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걸 하게 됐고, 지금도 미니멀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멀 하는 거예요. 오히려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하지만 임대용은 한번 세팅하면 거의 6년, 8년, 10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해야 됩니다. 질리지 않는, 유행 타지 않는 이런 게 컨셉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비슷하다. 비슷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공정의 차이가 어떤 의미냐? 임대용 인테리어는요 최대한 구조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일자 싱크대면 그냥 일자로 갑니다. 근데 실거는 어때요? 일자도 불편하죠. 수납도 적고. 그럼 어때요? 기역자로 짜죠. 이게 바로 구조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공을 써가지고 구조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가구 자체 어쨌든 일자에서 기역자를 놓는다는 거는 뭔가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구조 변경이 좀 실거주는 있지만 임대는 그 있는 그대로를 살립니다. 최대한. 왜냐면 구조 변경이라는 걸 목공을 쓴다. 목공이 제일 비싸요. 목공 비싸고 타일 비싸요. 네, 호응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대한 목공을 임대에서는 안 써야 돼요. 목공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몰딩도 그냥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에서는 목공을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 미니멀은 거의 목공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능 강화라는 게 뭐냐면 샤시를 일단 단열 이런 거 좀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외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샤시는 정말 좀 부축이다라면 저는 샤시는 무조건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임대용은 수도권이어도 샤시까지 잘 안 바꿉니다. 샤시까지 잘 바꾸지 않으면 비싸니까 그리고 그 티 안 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거주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미니멀, 마감을 그냥 깔끔하고 평탄하고 선을 좀 반듯반듯한 이런 미니멀이 유행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많이 비싼 부분. 공제도 많이 들어가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되죠. 자 그리고 자재 좀 다르게, 자재 그 등급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대용은, 그러니까 임대용이라는 건 뭐예요?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은 좀 적게 쓰지만 효과는 좀 좋대. 이게 뭐냐면 마감재도 그냥 기본형을 씁니다. 기본형을 쓰고, 그렇다고 뭐 벽지를 막 소폭을 쓴다던가 조금을 쓴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적정 수준에 쓰지만 그렇다고 그거보다 완전 떨어지는 거 쓰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지를 뭐 합지로 쓴다던가 뭐 바닥도 장판으로 한다던가 이게 그냥 임대용 스타일인 거고요. 하지만 실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기서 고급형으로 갈 수가 있겠죠. 벽지도 합지 말고 실크 벽지로 간다던가, 그리고 바닥도 장판이 아니라 강마루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자재에 있어서 좀 더 기본형이 아니라 고급형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실거주가 무조건 고급형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예산이 넉넉하면 고급형을 쓰는 거고, 예산이 난 그렇지 많지 않다 그러면 뭐 임대용 가성비 있게 쓰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예산 가격에 있어서도 임대용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샤시 포함하면 평당 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 같은 경우는 최소가 평당 150 이상 됩니다. 공동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임대용 아파트 같은 경우 시공 범위, 지금 이제 네 가지 지금 앞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대용 같은 경우 그 시공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임대 줄 건데, 임대 줄 거니까 그냥 도배장품 할 거야. 이거는 내 생각. 그럼 전세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자, 임대용을 그 시공 범위를 정할 때는요, 경쟁 전세 매물. 왜냐면 나랑 경쟁하는 매물들이 있겠죠. 전세 매물들 있죠. 어쨌든 걔네들보다 내가 싸고 컨디션이 좋아야지 빨리 나가겠죠, 내게.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좋다고 내가 뭐 나는 뭐 분수리 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변 나랑 같이 경쟁하는 매물들의 상태, 걔네들이 지금 수리를 해야지만이 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내 거 수리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제가 부천에서 10평대를 중문도 달고 LG 풀샤시로 네, 했습니다. 자, 이게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층에서 막 슬라이드 문 막 쓰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네. 10평대에 무슨 짓인가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지역 분위기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분위기라는 게 뭐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럼 전세 매물이 많다는 거는 거기서 내가 경쟁력 확보하려면 수리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 수리가 기본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경쟁력을 늘려면 샤시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하지만 뭐 특히나 서울의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별로 없죠. 왜냐면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야지 매물이 쏟아지는데 거의 실거주만 들어오니까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요. 그러면은 물건이 귀하니까 수리가 안 되겠다고 싫어요. 괜찮아. 다음.
왜냐면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세 세입자 대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데는 올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케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세 잘 나가는 여기는 그런 분위기야라고 하면은 뭐 도배 잠깐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세입자가 내가 하고 들어오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이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변과 봤을 때 그런 수요 공급을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임대원 같은 경우는 비싸게 봐서 3천 이내입니다. 3천 이내요. 3천 이내다 보니까 막 실거주처럼 5천, 8천, 1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절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싫어하는 공포의 체리. 내가 체리를 샀어. 제가 내 광폭 발권위에 왕체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어쨌든 그래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서 이제 올수리 기본을 해야 될 것 같아. 굳이 차시까지는 하지 않아도 올수리 해야 되네. 근데 내게 왕체리야. 그러면은 투자 일단 필름지 들어가야 되죠. 중문이 2개 있죠. 그리고 전체 필름이니까 350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이러면은 유독 내 아파트만 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근데 다행히 샤시가 돼 있네. 이러면 어때요? 그만큼 또 샤시 값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매물, 내가 산 매물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게 좀 바꿔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뭐 특히 실거주분들은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교체를 하고 살기 때문에 조명 간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려도 되고요. 뭐 이렇게 완전 옛날 스타일 아니고 요즘 그냥 심플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조명은 살려도 괜찮은 거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기존에 뭐 베란다에 마루가 깔려 있다 이러면 또 마루 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물건의 특이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와 그리고 비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시공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자, 내가 전세를 이제 여기 매수를 했어요. 실거주든 전세를 놓을 거니까 임대를 놓는 거죠. 샀는데 전세를 놓으려고 했더니 이제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 같은 평형이고 오히려 지금 전세가 4억 4천짜리가 있죠. 21년도냐? 4억 4천짜리가 있어요. 근데 4층이야. 얘는 11층, 13층인데 향은 똑같아. 의미 없어, 향은. 근데 층이 얘는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장 전세가가 높게 나왔죠. 그 이유는 뭐예요? 샤시 포함 특올 수리.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올 수리, 특올 수리, 샤시 포함 특올 수리,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떤 차이지? 궁금하죠? 자, 일단 제가 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이 올 수리라는 거는 이게 입주하고 언젠가 한 번 했어. 언젠가 한 번 했어. 원판이 아니야. 그게 언젠가 한 번이 뭐 20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애매한 경우가 이 올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 특자가 붙었어요. 두 번째 4억 2천에 특이 붙었죠. 최근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했다. 또는 그래도 2년 전 안에 했다. 그리고 한 바퀴만 돌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제일 위에 샤시 포함 특올수리예요. 최근에 샤시까지 수리했다. 이 느낌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2년 전에 샤시까지 올수리했다. 거의 요즘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자주 봤으니까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 이걸 처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이버 일단 매물을 보고, 내 매물을 본 다음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아래 3억 9천짜리 전화해서 사장님 그거 올수리라고 하는데 언제 한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 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지. 아, 네. 오래됐나 보네요. 좀 됐지. 이런 느낌. 자, 특월수리 언제 한 거예요? 2년 전에 했어. 괜찮아, 아주 깨끗해. 오케이. 차시 포함 특월수리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아,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 물건, 내가 전세를 얼마에 맞추고 그리고 시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장기보유 예정이다 라면은 올수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장기보유 할 거다, 특히 수도권이고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올수리를 무조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거주는 시공 범위를 어떻게 찾냐?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제가 기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연식, 내 집이 지금 몇 년식인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산, 내가 얼마나 있는지, 요 두 개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의 상태 연식 20년 이상 됐다. 그리고 중간에 수리도 별로 안 돼 있고 완전 구축이다. 그럼 저는 샤시까지 올수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90년대식, 2000년 초식 이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실거주 한다는 거는 단열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일러도 덜 키고. 그래서 샤시를 좀 저는 올수리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10년 이상, 20년까지 안 되고 10년 정도 좀 넘었다라고 한다면 10년 넘었다고 해봤자 2009년, 2010년, 2013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올수리 샤시까지는 사실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사실 괜찮고, 올수리 정도만 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올수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10년 이내다, 2014년 이내식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리하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한다면은 뭐 취향에 따라서 올수리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뭐 톤이 안 맞다거나 뭐 이러면 난 또 돈이 많다, 여유 있다라고 하면 또 올수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난 좀 여기에 좀 다른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실링팬을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분 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자꾸 기준을 드리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20년이 지났어. 이걸 무조건 샤시 포함 올수리 해야 돼. 근데 돈이 없네. 그렇죠?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집을 살 때 내 실거주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은 있는 돈 거의 이렇게 넣지 않나요? 없는 돈도 끌어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리할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실거주 처음 살 때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만 우울증 걸릴 것 같으니까 화장실만 바꾼 거였거든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돈이 여유가 없죠. 저도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1억 하는 것보다 1억을 더 줘서 더 좋은 지역을 사는 게 낫죠. 그게 훨씬 낫죠.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죠. 그래서 예산에서도 제가 좀 기준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드리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 지켜도 되지만 제가 드립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집값이 한 7%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10% 할까? 10억에 1억, 많아.
5억 5천? 이것도 많아, 많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 7% 정도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막 5억이다. 그러면 한 3,500 정도? 뭐, 인터넷 3,500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죠. 완전 고급형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내가 한 1억 정도 있다. 1억, 아니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한 7천 정도? 그래, 뭐 10억이니까 써라.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7%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건 이 정도를 넘기는 거는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사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에도 이게 7%,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샀는데 7%니까 3,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2천만 원밖에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럼 2천만 원 없으면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 정해드릴게요. 일단은, 온수리를 기본으로 하되 자재의 사양을 낮추는 거예요. 원래는 실거주니까 실크 벽지하고 막 강마루 하고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사양을 낮추는 거죠. 합지하는 거고 잠깐 하는 거예요. 대신 색상을 톤을 그렇게 잘 빼면 돼요. 그럼 티 안 나요. 색상이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실크 벽지 강마루에도 어두컴컴 이상한 그런 색깔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지와 뭐 2.2T 장판을 하더라도 전체 톤을 환하게 하면 이게 훨씬 그러니까 분위기가 중요해요. 전체적인 톤, 밝은 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수리를 하되 자재 사양을 좀 낮추는 거. 그래서 좀 더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에 좀 우선순위 정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단열.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실거주다 보니까 샤시는 먼저. 물론 사실 비싸긴 하지만 그 샤시는 먼저. 그 다음에 욕실 철거 방수. 구축이다 보니까 누수 이런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욕실 철거 방수. 그 다음에 이제 좀 면이 많이 보이는 데 있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도배장판. 도배장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싱크대랑 현관 신발장 요 정도 가고 거기에 좀 더 내가 좀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돈이 없어도 체리색 있더라도 참아야 돼. 도배장판만 해요. 돈이 없어. 저 체리까지 할게 하기엔 돈이 없어. 좀 참아. 그러다가 또 돈을 모으면 그때 체리 좀 바꾸세요. 필름지니까 괜찮아요. 필름지니까 나중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은 내가 있는 예산 안에서 좀 더 그래도 현명하게 내가 실거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어때요? 되게 예쁘죠?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일. 이게 요즘 스타일. 자, 그리고 요건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보지 마시고. 이미 봤어요? 네, 그래요. 자, 예습을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자, 이쪽에 있는 건 8천만 원짜리고요. 저쪽에 있는 건 4천만 원짜리예요. 물론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공정이 많이 다르죠. 지금 딱 사진만 봐도 지금 8천만 원짜리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시스템 에어컨 한 4개만 넣어도요. 한 500에서 80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에어컨 값 포함이긴 하지만 그 목공이나 이런 작업을 해야 돼서 금액대가 확 올라가고요. 이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뭐 가구도 거의 키친필스로 다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뭐 타일도 막 큰 거 600각 다 뭐 주방도 이렇게 써버리니까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고급스러움.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도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저라면은 4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구조변경이 크게 안 했거든요. 구조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샤시했어.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여기 다 다운라이트로 해죠. 요즘 스타일로 다운라이트로 다 조명을 했지만 이 면조명 해도 돼요. 괜찮아요. 천장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실거주 정말 이거 내 마지막 집이 아니에요. 마지막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집이 아니야. 더 좋은 집 가야지. 이건 지금 건너갈 거야. 지금 디딤돌이지. 얘한테 내가 다 몰아주겠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또 살면서 너무 이제 눈에 거슬리면은 짜증나고 우울감 오니까 적정하게 톤만 밝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로 하셔서 하는 게 좋다. 저는 실거주 인테리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1억짜리, 뭐 8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그런 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취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요거를 여러분에게 한 4천만 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컨셉을 볼 텐데요. 지금 임대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이에요. 그게 뭐야? 화이트 제일 깔끔하죠. 화이트 모드. 요즘 시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봐도 소형차량이죠. 근데 상부장이 너무 있으면 답답해 보여. 이럴 수 있죠. 그런 경우죠. 답답해서 나는 안 할 거야 하더니만 위에 엄청 올려놨어. 수납장이 부족하니까. 물론 쓰긴 편하지만 우리 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취향이긴 하지만 안 마땅한 거죠. 임대용으로는. 그리고 이게 본인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도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립니다. 다음 사람은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거주더라도 조금은 대중성을 섞어서 하시는 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것도 수리한 거예요, 여러분. 수리한 겁니다. 수리한 거예요. 이거 되게 지금 벽지도 되게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여요. 무늬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게 비싸 보이고 지금 아래도 헤링본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돈을 확장까지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약간 그냥 업소 같은 게 약간 아니 여러분 분식점이나 뭐 이런 업소 뭐 이런 그런 너무 이렇게 톤이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해요. 물론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색이 너무 강하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 올드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색을 최대한 빼야 돼요. 색감을 최대한 빼야 돼요. 하얀색이 촌스럽나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죠. 오히려 색이 강한 애들이 촌스러워요. 특히나 이렇게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애들 있잖아요. 장판, 도배 이런 애들이 이게 볼 때마다 좋을 수도 뭐 좋아서 하셨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요런 부분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게. 이거 이제 제 물건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 공사 후 사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실거주는 컨셉이 이렇게.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몇 배라는 거예요. 몇 배예요. 몇 배. 보기에는 느낌 비슷하지만요. 이거를 안에 뜯어보면요. 이거 지금 벽이랑 다 지금 석고보도 다 되고 천장도 다 석고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 컨셉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화이트 모던하거나 화이트 우드. 그러니까 화이트 우드는 그 원목 색깔이 들어간 거. 약간 내추럴한 그런 느낌의 화이트 우드고요. 화이트 모던은 화이트에 약간 연그레이 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화이트 모던한 스타일이고 저희는 여지껏 이렇게 했어요. 화이트 모던한 스타일로. 화이트와 연그레이 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공정의 차이가 있댔죠. 공정, 실거주 임대용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공정 어떤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대용 같은 경우 구조 변경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최소화로 한다. 왜? 목공을 안 쓰기 위해서.
그리고 마감 중심, 보여지는 것 중심, 보여지는 것 중심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 중심.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확장이 돼 있는 애예요. 확장이 돼 있는 애고, 요거 이제 뜯어야 될 게 필름 작업한 거예요. 필름 작업한 거고, 여기도 원래 여기에 붙박이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 뭔가 그 옛날 그 다 체리색이었거든요. 다 체리색인데 그 왠지 양주병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 있죠. 그 장이 이 냉장고장 옆에 있었어요. 자, 그거를 그러면은 실버드라면 다른 걸 짜서 넣겠죠. 그걸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임대용은요 그냥 철거해 버립니다. 임대는요 웬만한 거는, 왜냐면 새로 한다는 건 돈이 추가가 돼요. 40만 원, 5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괜히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깔끔하잖아요.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실거주는 어때요? 일단 기능적인 부분 챙겨야 되니까 샤시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해야 되는 거. 구조 변경했죠. 원래는 이게 그 쿡탑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쿡탑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바꾼 거고, 그러면서 지금 상부장도 없앴고, 얘도 이제 키친 빗소를 옆에다가 또 짰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많이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공 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마감도 되게 미니멀 마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온 게 없어야 돼요. 몰딩도 안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일수록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면서 크게 그런 건 보지 않잖아요. 있으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하셔도 됩니다. 돈 있으면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게 이런 의미예요. 보통 문을 그대로 써요. 우리는 문틀을 이게 뒤에서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뒤에서 자재 설명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이제 문은 달았지만 문틀은 손대지 않았어요. 문틀은 손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문도 갈기도 했지만, 이 문틀이 여기 문틀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6cm 정도 됩니다. 얘네는 이제 9mm, 12mm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얇게, 그러니까 몰딩을 최대한 얇게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무몰딩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더 가성비 있게 하는 애가 9mm예요. 9mm. 9mm 정도면 걔도 가성비 있는 겁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미니멀하게 이제 마감을 하고, 뭐 타일 같은 경우도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면 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 자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임대용은 보급형, 기본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벽지, 합지 쓴다던가 장판을 쓴다던가. 근데 장판도요 그 안에서 되게 나뉩니다. 이 안에서도 4.5T 같은 경우는요, 알고 강마로 저리 가라요. 비쌉니다. 그 안에서 또 이제 레벨이 나눠지는 부분 있죠. 이렇죠. 지금 제가 임대용, 근데 저는 임대용뿐만 아니라 가성비 있게 실거주하는 것도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솔직히 저도 하나 이렇게 해요. 임대용 아니더라도 실거주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벽지 합지고요. 합지 벽지고, 그리고 장판은 이거는 이제 임대용이라서 1.8T고요.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2.2T, 2.5T 정도. 얘보다 좀 더 두꺼운 걸로 좀 이렇게 가셔야 좀 더 내구성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 이제 임대용이라서 제일 얇은 1.8T를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거주 이 실크 벽지하고 강마루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는 건 여러분이 디자인을 볼 게 아니라요. 뭘 봐야 되냐면 요 한 롤당 얼마냐를 보셔야 돼. 재료값이 지금 합지는 한 롤이 24,000원이죠. 실크 벽지 한 롤이 56,000원. 2배죠? 2배 넘죠? 2배 이상이에요. 벽지만 이렇게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재값 자체로 일단은 비싸고요. 그리고 자재가 다른다는 거는 그 시공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재 플러스 시공비가 비싸지면서 가격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마루 같은 경우 나투스강 정도, 요 정도 좋습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기본 이상 하는 그런 마루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어때요? 장판하고 장판 27,000원. 이 강마루 1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 많이 나겠죠. 장판 정말 직용으로 하면 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24평. 직용 마루는 직용으로 한 2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타일도 마찬가지죠. 타일이 크면 클수록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니까 시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껍고 무겁고 자르기도 힘들고, 붙이는 본드 값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일반 타일은 본드 값이 7,000원이다. 얘는 에폭시를 써서 5만 원짜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재값, 그리고 시공을 아무나 못해요. 이 600각 특히나 벽에 붙이는 거는 바닥은 많이 하거든요. 600각을. 현관 같은 경우. 근데 600각, 600각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임대용하고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내가 예산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거주지만 좀 더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자, 이제 실제로 내가 인테리어를 한다. 내가 지금 어제 계약서를 쓰고 왔어. 내가 어제 리센스 딱 찍고 왔어요. 26%짜리. 좋다. 찍고 왔다. 지금 이제 지금 빨리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전세를 놓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준비해야죠. 설레죠? 좋습니다. 자, 이거는 공사 전에 사전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실거주용이나 임대용이나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그게 뭐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두 개는 했었죠. 시공 범위 정하는 거, 올수리 할 건지, 뭐 부부수리 할 건지, 이것도 기준이 있었죠. 각 나름대로. 그리고 컨셉은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요거는 이제 실거주든 임대용이든 비슷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시공 범위하고 컨셉까지 정했어요. 실거주든 임대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게 견적을 받아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견적을 받으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건지까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일단 상세 견적 받아야죠. 저 24평 올수리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뚜뚜뚜뚜뚜뚜 네. 소통이 안 되겠죠. 네. 상세 견적을 받아야 돼요. 상세 견적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이 인테리어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배우고 말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덤비십시오. 그 의미가 뭐냐? 10개 업체 하면 여러분이 견적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배웁니다. 엄청 많이 배워요. 한 2개씩 견적 받고 3개 수리한 것보다요. 하나 수리하지만 10군데 업체 견적 받는 게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수리 그 인테리어에서 배울 수 있고, 좀 더 이때 이걸 잘해야지만이 이후의 공정들이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돈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10개 업체를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10개 업체를 받았어요. 비교해야 되겠죠. 그중에 어떤 데가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또 가성비도 있고 나랑 또 잘 맞고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최종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까지 진행하는 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예요? 비교하려고요. 비교하려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비교하나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뭐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하나 살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가격 비교 좀 하고 싶어. 하면서 강남점에서 하나 사고, 분당점에서 하나 사고, 광주에서 하나 사고,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고, 롯데리아 거 하나 사고, 아니면 맘스버거 거 하나 사고, 이런 거 어때요? 좀 더 그 안에 비교할 수 있게, 얘는 고기를 이거 쓰네? 얘는 빵을 이거 쓰네?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점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똑같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비교가 중요하면요. 견적이 다 다릅니다. 견적이 다 달라요. 아니 나는 좀 더 이윤을 높이 받을 건데? 우리 사무실이 강남이잖아. 유지비 많이 들어.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가 있어. 그럼 어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직거래가 싸요? 계속 거치고 사는 게 싸요. 직거래가 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많이 상담을 해보고 그래야지 정말 좀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사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0개 업체 견적 받아보시고요. 전화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방문을 한다던가 약속을 잡아서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연락을 10개 업체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개 업체 어떤 거 선정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내가 집을 산 그 부동산 있죠. 집주인하고 직거래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동산 있으니까 부동산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혹시 주변에 인테리어 좀 추천하실 때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 가격이 싸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다.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다. 왜? 왜냐면 클레임이 많으면 소개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주겠죠. 하지만 중간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싸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신뢰는 받을 수 있다. 기본은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부동산에 좀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표시를 한 거는 단지 내에 상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리센치를 샀어요. 그럼 리센치 안에도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안에 인테리어 업체가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업체에는 리센치 너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가 하나 있어. 그냥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인테리어 업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가서 견적을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단지별로 약간 좀 특징들이 있어요. 유독 이동이 누수가 많이 나더라. 유독 이쪽 베란다 쪽이 넓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 왜냐면 이 단지의 그 공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견적을 받으면서 그런 거를 기록해야죠. 녹음을 하든 기록을 하든, 그래야 내가 다른 데 견적 받을 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상가는 꼭 무조건 상담 견적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업체 쓰시는 게 추후에 AS 받기도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부천에 사는데 분당에 있는 사장님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센서등이 안 들어와요. 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 들어와요? 하면은 네,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라고 할까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근데 집 동네에 있고 그 지역 안에 있으면 좀 더 AS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왕이면 조건이 비슷하다면은 이왕이면은 지역 안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인 추천이 좋긴 해요. 지인 추천이 뭐냐면 그 지인 인테리어 업을 해. 이런 지인은 안 돼. 안 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지인한테는 절대 인테리어를 맡기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대로 된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돈 쓰면서도 눈치 봐야 되고 잘 마감 이상하게 말도 못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 하셔야 되는데, 내 친구나 아니 동료나 주변 사람이 그 사장님하고 일을 해봤어. 그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한테 공사를 받아봤어. 그 사장님하고 진행을 했어, 공사를. 그러면 그 사장님이 제대로 알겠죠. 근데 개떡 같대.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별로야. 근데 그 하셨던 분이 이 사장님 되게 괜찮다고, 마감도 깔끔하게 하시고,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는데 그 괜찮다라고 한다면,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안 하겠죠. 근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사장님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왜냐면 한번 테스트를 했잖아요. 우리 지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어떤 마감을 하는지, 어떤 자재들을 쓰는지, 이 사장님의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인 추천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동료가 어디 사가지고 수리를 한다. 그럼 냅다 달려가서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면서 그 연락처 잘 받아놓고 사장님 연락처 이런 거 잘 받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10개 업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 맘카페 같은 경우는 좀 실거주인 경우가 좀 많죠. 왜냐면 지역 맘카페에 있는 분들이 좀 약간 가격대가 높아요. 좀 디자인 뭐 이렇게 디자이너 끼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단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로 할 때는 지역 맘카페보다는 그냥 지인 추천이나 단지 내 아니면 지역 내 업체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좀 부분 수리를 하고 싶다라면 이제 숭고에서 하실 필요도 있고, 근데 숭고에도 복부 보인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별로인 분도 계시고, 근데 좀 후기가 좋거나 이런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저희 집 조명을 바꿨는데 숭고에 오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못 하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못 하셨어요. 결국에 저희 남편이 같이 거의 남편이 메인이 돼서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숭고로도 잘 찾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것도 이제 리뷰나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10개 업체를 받았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견적을 받을 때 동일 사양으로 받아야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실크 벽지로 받았어. 여기는 합지로 받았어. 여기는 강마루로 받고 여기는 장판으로 받았어. 그럼 이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거 그리고 자재는 똑같이 두고, 왜냐면 거기에 원가는 같을 수 있어요. 원가는 같지만 거기에 올리는 이윤들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양은 동일하게, 그리고 자재 품목도 동일하게, 아니면 그게 없다면 그런 비슷한 거, 그거랑 비슷한 라인에 있는 애들로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뒤에 견적 샘플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이거 있어요.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
자, 부천 좋은데요. 네, 부천에서 수리하는 거랑 강남에서 수리하는 거랑, 그러니까 업체가 부천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어요. 그러면 견적을 똑같은 사양과 똑같은 시공으로 넣으면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요? 강남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강남 이분이 또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임대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부천보다는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이윤을 그런 비용들을 얹어야겠죠. 당연히 사업하신 분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올라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얹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지역은 견적도 똑같은 품목이어도 높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뒤에 그 가격을 보내드리는데 보여드릴 거예요. 아, 가격이 이게 안 맞아요. 가격이 지금 이런 가격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없죠. 왜냐면 제가 거의 직경 가격으로 넣어놨으니까. 제가 드린 그 의미는 이게 원가는 이래요. 원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원가 50만 원인데 그 견적을 막 받으니까 여기는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 좀 알겠죠. 아, 이분은 이사님은 좀 이윤을 이 정도 취하시고 너무 많이 올리는데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직경 가격이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강남에서 받는 거 다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받는 게 다르고 이런 부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직경 가격이나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그냥 평균 가격 그 정도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업체 사장님이 본인마다 그 특기가 있어요. 목공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타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전기인데 거의 남자분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있죠. 또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 이제 그쪽 일 하시거나 이제 좀 체력이 안 되시니까 뭐 타일이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목공이랑 타일이 가장 비싸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사장님이 목공이나 타일을 할 수 있으면 가격이 확 내려가요. 왜냐면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그 안에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맡기기만 해. 그럼 내 돈은 어디서 받겠어요? 거기에서 자꾸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타일을 하든 목공을 하든 하면은 내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조금씩만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혹시 사장님 직접 하시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게 만약에 제가 전기 좀 합니다. 아, 전기 뭐 틀리지 않지만 뭐 목공이나 타일 요런 거 특히 이 두 개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확실히 가격대가 다운될 수 있다. 그걸 꼭 물어보시면 좋다라고. 또 이제 AS도 잘해주겠죠, 당연히. 하고 제가 최근에 했던 분이 타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견적 받을 때 무조건 싸게 나왔다고 무조건 아웃은 아니에요. 그 왜 싼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싼 거 비싼 거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싼지 왜 비싼 거 버려. 그냥 비싼 거 버리고 싼 거는 왜 싼지를 한번 여러분이 볼 필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작업 현장을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그 지역에 있다면은 대개는 보통은 그래도 한두 개씩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서 한번 이제 실제로 어떤 자재들을 쓰는지 아니면 마감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다 끝나서 없어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진을 보는데 근데 사진은 이렇게 포샵 처리하고 이러면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그럼 오히려 좀 현장이 있으면 가보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또 사장님 성향도 중요합니다.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아니 무슨 임대 줄 건데 뭘 이걸 해? 거기서부터 일단 안녕히 계세요 해야 돼 진짜. 근데 웬만하면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그럼 이거 말고 이건 어떠세요? 아니면 이건 요즘 이건 별로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고요. 요거보다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요건 어때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빠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장님 소통이 잘 되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좀 잘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여러분이 견적의 가격만 쓸 게 아니라 그 사장님에 대한 성향이나 그 사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도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막 연락도 안 되고 연락 안 될 수 있어요. 그 엄청 잘 되시는 분들 연락 잘 안 돼요. 엄청 이렇게 막 바쁘신 분들 연락이 안 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감안해야죠. 네, 감안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보는 거고요. 일단 이게 견적서 샘플입니다. 견적 샘플이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견적 샘플의 가장 중요한 거. 네,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맞아야죠. 아무리 이사님이 뛰어나고 싸고 하면 뭐해. 나랑 일정이 안 맞으면. 왜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세일을 빨리 맞춰야 되고 잔금 날짜가 있는데. 그래서 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일정이 맞아야 돼. 첫 번째 일정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용으로 봤을 때 장판도 1.8T고 합진데 근데 이거 임대용 아니고요. 실거주로 그냥 가성비 있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뒤에 한 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결과물. 자, 근데 이렇게 해놓는 건 뭘까요?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난 투자 하나 하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으시겠죠. 그냥 난 실거주 한 채 하고 말 거야 라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나는 좀 한두 채 조금 더 할 거야 아니면 난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언제 더 할지 모르지 라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놔둬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다시 볼까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무난하죠.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오늘 코코님이라고 지금 저희 그 카페에 요 738558 이걸 검색을 하시면요. 견적서 정리하는 게 나와요. 이거 앞에 있는 거는 그 공간별로 어떤 시공을 하고 어떤 자재를 쓸 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여러분 이거 오늘 지금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봐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러실 텐데 이제 수업을 다 들으시면 저기 막 씁니다. 저기 다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다 채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견적서 일단 한 장씩 받잖아요. 한 장씩 받으면 이렇게 리스트 엑셀 작업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있어요. 제일 큰 데가 사장님 성향파악 견적 내용 요약.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테리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그 사장님과의 그런 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겠죠. 그럼 어디는 뭐가 싸고 어디 뭐가 비싸고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포커스를 하나에 여기 지금 샷시는 싼데 또 도배 섞여 있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이 사장님이 자기의 인건비를 어딘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필름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욕실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루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비교해봤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토탈 금액을 보세요. 토탈 금액을 봤을 때 왜냐면 공정이랑 자재가 다 똑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면 결과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탈 금액을 봤을 때 토탈 금액이 좀 더 저렴하다. 요러면은 그쪽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장님 여기 왜 다른 데는 여기 도배가 1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50만 원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자, 이게 제가 지금 3군데만 받은 거예요. 3군데만 받아가지고 똑같은 그 품목에 똑같은 그 자재로 해가지고 3군데를 받았어요. 자, 그럼 가격이 다 틀리죠? 봐보세요. 지금 광폭 합지도 여기 2군데는 140, 얘는 170. 장판도 여기는 100만 원, 여기 136만 원. 근데 또 철거 폐기물은 얘는 200, 얘는 100만 원. 이렇죠. 다 달라요.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 섞어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탈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토탈로 봤을 때 어떤 타? 얘 DN화정은 2,383만 원, 얘는 2,996만 원. 얼마 차이요? 600만 원 차이 나요. 이러니 당연히 견적이 제가 드린 거랑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다 틀리죠. 토탈 금액이 틀리면 나는 이거는 더 받을 거야 하면 더 올리는 거고, 나는 그냥 좀 적게 먹고 좀 많이 할래라고 하면 좀 적게 넣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얘 만약 일반적인 생각으로 비싼 거 얘 빼, 소망대고 빼, 싼 거 DN화정 빼, 그럼 가운데 SJ 하자. 할 수 있겠죠. 우리 뭔가 좀 중간값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2,700만 원 주고 하겠죠. 왜냐면 얘보다 한 300 정도 싸고 얘보다 한 300, 얘 딱 얘가 맞네. 이렇게 평균의 값을 찾겠죠. 하지만 이 DN화정이 왜 싼가를 봐야 돼요. 일단 비싼 애는 빼요. 비싼 애 빼고 DN화정이요, 이분이 바로 타일을 하십니다. 본인이 타일을 하면요 거의 다예요. 타일 할 줄 아시는 분은요 전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거의 다 합니다. 지금 샤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샤시는 안 맡길 것 같습니다. 더 전문가 하셔야 되니까. 타일을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본인이 할 수는 있거든요. 전기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싼 거다. 그러니까 왜 싼지를 그 왜 싼 거를 자재나 이런 거를 오히려 다른 걸 넣나 이게 아니라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공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싼 거다? 오케이, 그러면 괜찮은 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내가 보는 게 많이 있어야겠죠.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아야 그 안에서 더 좋은 거, 더 싸고 좋은 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왜냐면 가격이 다 틀리니까. 자기가 붙이는 마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업체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되고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랑 맞는 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60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600만 원 아끼는 거는 600만 원 싸게 산 거예요. 그러면 뭐 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600만 원 얻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업체를 선정하냐?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죠. 비용적인 부분도. 근데 뭔가 여기 되게 싼데 소통이 너무 안 돼. 답답하고 막 이상한 말씀하시고 내가 계속 얘기해도 그거 별로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거예요. 세주 건데 그렇게까지 해요. 자꾸 딴지를 거시고 왜 이러시지? 싸우자는 건가?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약간 뭐 2, 30만 원 좀 여기가 더 비싸. 50만 원 정도 여기가 더 비싸. 근데 아시죠? 이사님하고 좀 소통이 돼. 그럼 저는 50만 원, 뭐 100만 원이라 더 주고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게 오히려 훨씬 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막 추가하고 막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 상태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도요. 우리가 철거를 해보면 집이 또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추가 금액 느낌만 해봐. 추가 금액 절대 없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지금 더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얘기하면 또 싫은 소리 하잖아요.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감도 이상해지고 오히려 더 공정의 완성도가 안 높아지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집에 어느 정도 내 집에 뭐 벽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잘 소통을 해서 지금 딱 아예 처음부터 수리할 때 딱 해야지 더 깔끔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추가금이 뭐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타일 사장님이 가격도 저렴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소통도 잘 되시네. 그럼 오케이, 이 사장님하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를 써죠. 계약서 쓰는데 세세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신발장 띄움 시공 할 거예요. 그러면 신발장 3단 도어 띄움 시공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다 넣어야 돼요. 자, 그렇게 넣어야지만이 받는 띄움 시공 안 했어. 띄움 시공 이렇게 올리는 거 안 했어요. 사장님 띄움 시공 제가 우리 계약했잖아요. 나오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럼 어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다 뜯어가지고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일이 됐다? 그게 끝이에요. 타일이 맞은 노선이야. 타일이 됐어? 그러면 어려워요. 대신 다른 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깔끔 쓰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대신 다른 거 얻으세요, 여러분. 그럼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적서에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마 제 앞장에 있는 그 샘플에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띄움 시공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공사 일정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공사후 사진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으니까 매일 가면 좋지만 또 이제 수리를 여러 개 하다 보면 매일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이제 뭐 타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꼭 가봐야 되는 경우. 그러면 매일매일 그 일정을 보고 싶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그 사진을 제가 지방에 살고 아니면 제가 지금 회사 늦게 끝나서 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이 과정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사장님이 일정이 끝나면 사진을 찍으셔서 그 사진만이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계약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사장님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면 네 하고 까먹죠.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말씀하시면 되고, 이것도 재밌어요. 공사원 사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한 거 찍어서 보내겠습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그만큼 이 사장님한테 뭔가 책임을 느끼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S기가 1년 그것도 이제 계약서에 드시고, 보통 서비스로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빨래 건조대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현관문 필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필름을 할 수 있는 분은 뭐 현관 필름 해준다든지, 현관 필름 35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뭐 현관 말발굽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1,250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장님 뒤에 50만 원 좀 깎아주시죠.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깎아줘도 괜찮아. 일단 막 던지는 거야. 여러분 뭐 투자자가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그 줄인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공사할 때 또 들어갑니다. 결과들이 나와서. 그래서 좀 가격 내고를 좀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던져보고. 그래서 그럼 또 기분 좋으면 50만 원 깎아도 되죠. 지금 제가 광주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요. 기차가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이라서요. 아이 성향이라서 그런 말 못해요.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하십시오. 문자로 하면 돼. 문자로 하시면 돼요. 문자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대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해요. 대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 처음부터 100% 달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건 사기꾼이야. 100%다 달라는 건. 보통은 이제 계약금 10% 받고요. 그리고 공정이 시작될 때마다 공정별로 끝날 때마다 받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좀 받는 분들 계셔요. 근데 중간에 받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10%인 거예요. 이 하자보수 후 10%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장님 이렇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조명까지 다 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럼 입금하십시오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전에 한 50% 줬어. 그러면 한 50% 남았죠. 그럼 거기에서 40%만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오늘 퇴근하고 가서 일단 40% 보내고요. 제가 퇴근하고 가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한 달 있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 바로 내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10%를 아직 안 줬죠. 그럼 이제 퇴근하고 가서 난 주말에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 가서 보니까 가서 봐요. 보면 이제 하자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면은 나오겠죠. 한두 가지. 그럼 그거 체크한 거 이제 보내고 사장님이 지금 그 일단은 그 하자보수 보냈어. 그럼 그 하자보수를 해준 거를 확인하고 그 나머지 10% 보내면 된다. 하자보수를 한 거를 이렇게 사장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보내면서 돈도 같이 보내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해줍니다. 해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 사장님 시간 나실 때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할 때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계약할 때는 웬만한 거 다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계약할 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또 디실 막 던져요. 막 저는 이게 그냥 다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말을 아무리 이형이어도 또 깎아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자로 합니다. 아주 길게. 아주 구구절절에 문자를 보냅니다. 2018년도에 보냈네요. 사장님, 네 사장님 일단은 먼저 칭찬. 사장님, 역시 소개해주신 사장님이 추천한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면서. 네, 근데 제가 다른 거래처 또 그 견적을 받았는데 사장님 그 금액이 한 조금 덜 나왔더라고요. 저 이번엔 진짜 사장님 하고 싶은데 정말 저는 사장님 하고 싶은데 좀 가격만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저는 사장님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깎아달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한 거야. 사장님 기분 나쁘지 않게, 사장님 기분 좋게, 그러니까 사장님 생생낼 수 있게. 그게 뭐냐면 앞에 이제 칭찬하고 사장님이랑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금액이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깎아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 결정권 상대 넘기는 거 약간 협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정권 상대 넘는데 혹시 가격을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까요는 주세요는 아니야. 주세요는 이거 해주자 요구잖아. 요구. 근데 까요라고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돼. 사장님이 깎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맞춰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이모들 와 사장님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자할 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상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얼굴 보고 하려고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저도. 왜냐면 한 번 또 깎아달라는 얘기 하기가 좀 말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것도 한번 시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 그럼 또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50만 원. 그리고 단열을 또 했죠. 단열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던져보는데 대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 생생낼 수 있게. 기분 좋게 생생낼 수 있게. 자, 그리고 모든 요구사항은 계약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 지급하기 전에 내 요구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그래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요게 이제 평형별로 제 견적 비용을 갖고 왔어요. 지금 뭐 24평하고 32평 지금 두 가지 평형을 가져왔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평형과 상관없이 견적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뭐 문틀 뭐 이런 게 문하고 문틀이 뭐 32평은 뭐 이따만시하고 24평 이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평형이든 동일한 조건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24평하고 32평 평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애들. 왜냐면 도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도배 장판 이런 애들은 24평하고 32평하고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드린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그 견적을 받으면요, 이 금액보다 다 높게 나올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견적이 나오면은 잘 받은 거예요. 정말 잘 받으신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실 거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을 여러분 인지를 하고 토탈로 가격을 봤을 때 사장님이 가격을 되게 좀 많이 부르셨구나. 이 사장님은 적정하게 더 부르셨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적인 기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